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처럼 인간은 각자가 가진 생각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모자란 것 같다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죠. 우리는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격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에 해답이 있습니다. 굿 라이프.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 최인철 교수입니다. 그는 행복 전문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수단으로 덕스러움을 제안했는데요. 덕스러운 삶은 품격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덕을 쌓는, 품격을 만드는 법 7가지. 오늘 같이 배워보시죠. 하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부자들은 남들도 부자인 줄 안다. 그래서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라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친절하게 조언한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도 체력이 좋은 줄 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들이 비로소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공유해야만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법이다.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런 줄 안다. 그래서 펩시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남들도 개를 좋아한다고, 아니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기 중심성의 리스트는 끝이 없다. 심리학이 발견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다. 인간은 자신이 세상의 보편적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 자기의 생각, 기호, 가치, 정체적 성향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공유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정상성에 대한 강렬한 욕망의 표출이다. 상식을 들먹이는 이유도 상식적인 나와 비상식적인 소수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은 나를 포함한 상식적인 다수와 비상식적인 소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상과 상식적 인간에 대한 욕망은 관계 편중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그룹 과외를 한다.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닌다. 선거 때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들이 난립하는 이유도 각자의 주변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줄로 착각하기 쉽다. 개표 후에 생각보다 표가 안 나왔다고 놀라는 후보는 많아도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다고 놀라는 후보는 언제나 드물다.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의식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그의 생각은 아직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관계 편중성은 지리적 편중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 모여 산다. 대학 캠퍼스에는 최소한 대학 재학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사는 경우는 드물고 고졸자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일은 흔치 않다.
관계의 지리적 편중성은 필연적으로 의식의 편중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이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그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들과만 평생을 어울려 산 사람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격이란 관계의 편중성이 가져오는 의식의 편중성을 인식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 일부러 부의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려는 사람, 다양한 모임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관계 편중성으로 인한 의식의 편중성을 극복하려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존경, 경외감, 영감, 통합의 정신, 삶의 고귀함, 의미, 정신의 가치를 전염시킨다. 관계의 지리적 편중과 의식의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과 삶의 공간을 바꿔야 한다. 결심만으로 의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경영의 구루이자 사상적 리더인 오마이 게니치 역시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바꿀 것, 만나는 사람을 바꿀 것, 그리고 시간을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지리적 공간을 바꾸는 일은 고작 부동산 투자나 자식 교육을 위한 삼천지교로만 치부되고 있다. 지리적 공간을 바꾸는 일이 자신이 접하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사를 하기 위한 좋은 시기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곁에서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2. 여행의 가치를 아는 삶. 여행은 인생을 바꾼다. 화가 파울 클레에게는 1914년 아프리카 튀니지로 떠난 2주간의 여행이 그랬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5점의 수채화와 13점의 대생을 그렸다. 영감의 유성우가 쏟아져 내린 셈이다. 그때의 영감은 클레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돌아온 지 20여 년이 흐른 후에도 튀니지 여행과 관련한 20여 편의 작품을 더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여행이 다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행의 경험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힘도 있다. 185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피카소, 클레, 칸딘스키, 워홀, 고흐 등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모던 아트의 슈퍼스타 214명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 경매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화가의 것이라 할지라도 여행 중에 그린 작품은 일상 시기에 그린 작품보다 경매가가 평균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기록을 경신하는 그들 작품의 경매가를 감안하면 7%는 어마어마한 액수 차이다. 새롭고 낯선 환경을 의도적으로 접하려는 노력의 대가가 작가 등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시도했던 사회는 새로운 사상과 예술을 역사에 남겼다. 반면 외부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지나치게 동질적인 문화를 추구했던 사회는 지식과 예술의 침체기를 겪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 문화 발달에 끼치는 영향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80년에서 1939년 사이에 일본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외국인 스승을 둔 적이 있는지,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유명한 외국인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외국 문화와의 접촉 정도가 각 시기별로 일본이 예술, 사상, 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룬 성취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했는데
특정 시기에 일본 사회의 문화 개방성이 그 시기에 일본의 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효과가 세대를 걸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현 세대의 문화 개방성이 후속 세대의 성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요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개방성. 심리학에서는 이를 한 개인의 정신적, 경험적 삶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독창성과 복잡성이라고 정의한다. 의식의 개방성과 경험의 개방성. 인간의 품격을 판단하는데 이만한 잣대도 없다. 편협한 사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 새로운 사상과 예술에 대한 무관심, 동일성에 대한 압력은 우리의 정신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그런 조직과 사회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물론 애초에 개방적인 사람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더 시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꾸로 우리 안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준다. 이주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본토 과학자들의 연구보다 더 독창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친숙한 환경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예측 가능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도시의 공기가 없다. 중세의 농노들이 도시로 도주하거나 이주하여 느꼈던 자유와 경쟁과 개성의 공기가 없다. 파격을 꿈꾸고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여는 것을 장려하는 공기가 없는 것이다. 여행과 이주를 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여행은 단순한 레저가 아니며 이주는 생계를 위한 고육지책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에게는 확장된 자아, 개방적 자아를 심어주는 일이고 사회에게는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다. 무엇보다 삶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이동을 꿈꿔야 한다. 소수를 품어안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 이주자, 이단화를 단죄하여 동질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 이사를 하든지 제3의 공간을 만들든지 여행을 하든지 하다못해 다른 기관으로 출장이라도 가야 한다. 이주하는 자의 이점이라는 한 논문의 제목처럼 이동하는 자, 여행하는 자에게는 열린 의식이라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여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이 가져오는 도시의 공기는 주변인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그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신나는 수다를 통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다. 셋,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의 비행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 기류로 인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뒷바람의 혜택을 입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맞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트 기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동일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비행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예상보다 빨리 혹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당혹스러워했다. 맞바람 때문에 늘어나는 비행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충분한 연료를 싣지 않고 비행에 나서는 아찔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안전한 비행기 운행을 위해서는 뒷바람과 맞바람의 힘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뒷바람으로 인한 시간 단축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자전거를 탈 때도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은 민감하게 느낀다. 골프 치는 사람들도 뒷바람으로 인한 비거리의 증가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비거리 감소를 더 또렷이 자각한다. 동일한 원리가 인생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뒷바람의 힘에는 둔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고 거칠게 만드는 맞바람의 힘에는 예민하다. 우리는 감사할 대상보다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더 능하다. 흔히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푸념한다. 시대가 자신의 인생에 맞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은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타인에게 불어오는 맞바람보다 더 거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타인의 상황보다 더 불리하다고 믿는다. 인문학 교수들은 자연과학 교수들보다 자신들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자연과학 논문은 실험 요약만 담아서 짧게 쓰면 되니까 1년에 여러 편씩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연과학 교수들은 인문학 교수들의 일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다. 엄밀한 검증과 심사 과정 없이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어찌 이 두 분야뿐이겠는가? 그래서 대학에서는 모든 학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심지어 한 학과 내에서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모두가 그 기준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전체 유권자 득표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수에서 져서 낙선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엘 고어가 조지 부시에게 패배한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미국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에게 이 제도가 어느 당에게 더 유리한지를 물었더니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답했다. 한 집안의 첫째와 둘째에게 부모가 누구에게 더 엄격했는지를 물은 조사도 있다. 모두가 첫째가 더 엄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엄격함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답에서 차이가 났다. 첫째들이 정도가 훨씬 심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첫째들은 동생들과 싸우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자신을 더 나무랐다고 했고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양보를 강요당하기 일쑤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보수는 보수라서 불리하고 진보는 진보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는 가진 자라서 불리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뒷바람은 무시한 채 앞에 있는 맞바람만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뒷바람이 존재한다. 인생의 뒷바람에는 가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사람에서부터 한 사회의 문화, 시대정신, 역사적 사건과 같은 사회의 문화적 요인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나 시대정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바람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높은 교육열은 우리 각자의 삶에 부드러운 뒷바람 역할을 해주었다. 2002년 월드컵은 즐기는 문화를 창출하여 우리를 지나친 엄숙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지금의 우리가 창의성, 개성, 행복과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맞바람만을 탓하기보다 뒷바람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자신의 맞바람이 더 세다고 불평할 때 맞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뒷바람을 떠올리는 사람이다. 이런 품격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뒷바람을 타고 순항하는 항해와 같을 것이다. 넷, 냉소적이지 않은 삶. 냉소, 그 차가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특히나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뭔가 숨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는 냉소적 반응으로 돌아오면 그 당사자도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쉽다. 냉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가 전 재산의 99%를 평생에 걸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존경만이 아니었다. 평생에 걸쳐 기부하겠다는 말이 모호하다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거나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기부의 목표가 추상적이라거나 기부금의 사용처를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건 이기적이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언뜻 보면 합리적 의심 같지만 본질상으로는 매우 냉소적인 태도다. 심지어는 그럴 바에야 아예 기부하지 말라는 비난조의 반응도 쏟아졌다. 왜 인간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고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냉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일까? 덕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떠맡아야 할 사회적 의무 같은 것일까? 냉소는 과연 필요악일까? 어떤 사회가 불신이 가득한 사회라면 냉소적 불신은 환경에 적응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 만일을 대비한 의심과 준비는 자신에게 닥칠 손실과 상처를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소의 이런 잠재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냉소, 특히 냉소적 불신은 혜택을 안겨주기보다는 심각한 역풍을 불러온다. 그리고 이 역풍은 자신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냉소적 불신이란 선한 행동 이면에 이기적 욕심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칭한다. 우선 냉소적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늘 기분이 좋지 않다.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냉소주의자의 특허인 적대적 태도, 공격성, 분노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냉소적 불신은 치매 가능성까지 높인다. 냉소의 역풍은 인간관계에도 불어닥친다. 냉소적인 사람들에게는 협동의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선뜻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 늘 기분이 언짢고 별것 아닌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며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다. 냉소주의자들 역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나누고 베풀고 협동하는 것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에서 냉소주의자들이 설 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간관계에서 그들은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 같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경제적 수입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제공하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냉소적인 사람들이 일은 잘하지 않을까?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를 음해하지 않을까?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타인의 흠을 잡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강한 경쟁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탁월성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합리적 타협을 잘 하지 않는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있는 곳에는 필요 이상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건설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자연스러운 의견 차이가 이들이 개입하면 전쟁으로 돌변한다. 만일 이들이 리더라면 어떨까?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감시와 평가에 집착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유무형의 장치를 만드는데 골몰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의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늑대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선한 면을 믿는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의심과 경계의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기보다 지지와 존경에 따뜻한 격려를 건넨다. 냉소적 불신을 유발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들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냉소적 인간은 자신의 냉소로 인해 짧은 쾌감을 누릴지는 몰라도 건강, 인간관계, 수입, 성취 등 삶의 많은 분야에서 거센 역풍을 만나게 된다. 냉소적 불신은 의식의 미세먼지 같은 것이다. 늘 뿌옇게 세상을 보고 있으니 좋을 게 없다. 더욱이 냉소주의자들의 불신, 비웃음, 공격성, 우울은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우울하게 만든다. 품격 있는 사람은 비판적 사고와 냉소적 불신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사람이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냉소 어린 도끼를 뿜어내지 않는 사람이다. 건설적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길을 꺾는 사람이 아니다. 굿 라이프란 이런 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이다. 5. 질투하지 않는 삶. 네이마르는 결국 FC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더 정확히는 메시를 떠났다. 공격수로서 메시와 한 팀에서 뛴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자 동시에 엄청난 심리적 위협이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은 승리와 우승을 보장해주지만 메시에게 독점되는 관심과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와의 비교는 공격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네이마르가 비록 이적료 신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가 택한 것은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질투에서 벗어나는 행복이었다. 유사한 일이 미국 NBA에서도 벌어졌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3명의 스타 중 카이리 어빙이라는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구했고 결국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황제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선택이었다. 어빙에게 제임스는 네이마르에게 메시가 그랬듯 축복이자 위협이었다. 그와 함께 뛰었기 때문에 우승과 명예를 얻었지만 동시에 늘 그와 비교당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스타 플레이어는 팀 내에서 축복이자 위협이다. 팀 전체의 성과와 인지도를 올려서 그 혜택이 모든 팀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그에게만 집중되는 관심, 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는 다른 팀원들에게 질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스타를 향한 개인들의 질투는 자연스럽다. 심지어 네이마르나 어빙 같은 스타들조차도 메시나 제임스 같은 존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질투가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질투가 개인을 넘어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경험될 때 생긴다. 질투가 집단적 현상이 되어 화합과 협동이라는 대의명분을 등에 업고 탁월한 소수를 은밀하게 그러나 조직적으로 괴롭힐 때 질투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넘어 소수를 향한 다수의 갑질이 되기 쉽고 종국에는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집단 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는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동료들로부터는 차가운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시장의 높은 수요와 자신의 강한 성취욕도 있지만 이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은밀한, 때로는 노골적인 질투와 냉대 때문이다. 집단의 질투가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쉬운 경우는 응집력이 강하고 성과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조직에서다. 특히 성취보다 화합을 중시하는 조직일수록 집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 개인의 질투라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조직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소수를 괴롭힐 수 있는 것도 조직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역설적 고민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협동과 화합, 균등과 단합을 중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 장점이 양날의 칼이 되어 평균을 깨는 소수의 탁월한 개인과 집단을 은밀한 방법으로 괴롭혀서 결국은 모두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위험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소아보다 대아를 중시해온 문화적 전통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희생과 헌신의 DNA를 만들어냈지만 평균을 깨는 소아를 위협으로 느끼는 집단적 질투를 만들어낸 것이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현상을 소개하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다. 반사회적 처벌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을 오히려 벌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공동체에 기여한 착한 사람을 왜 벌 주려 하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집단의 평균을 깨트리고 남들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유별나게 튀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바보가 되었다는 심리가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벌주는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사회적 처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사회적 처벌은 은밀하게 일어난다. 착한 소수, 탁월한 소수의 평판에 살짝 생채기를 낸다. 누군가 그에 대해 물으면 의도적으로 적당히 침묵을 지키거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빼놓지 않는다. 물론 그때마다 집단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중요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과거 동료들의 칭찬이 인색한 경우를 자주 본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과학자에 대한 동료들의 칭찬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몇몇 개인의 질투라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으나 이런 풍토가 조직 전체의 특징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 문화 전체의 특징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탁월한 조직이란 집단의 단합이라는 대의 명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조직이다. 집단적 질투가 집단의 화합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나 격이 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채용해서 우월감을 느낀다. 품격이 없는 사람은 스타의 몰락을 보고 고소해하는 샤덴프로이데를 즐긴다. 품격이 없는 조직은 벗길수록 처음보다 작은 인형들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갈수록 못한 사람들만 채용해서 결과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는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후배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스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돕는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진실로 축복받은 삶이다. 6.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 어느 분야에서나 1만 시간 이상 노력하면 대가가 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학계에서 반박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4년에 발표된 논문 하나가 언론을 통하여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국내의 한 신문이 이 논문의 결론을 심각하게 왜곡 보도하는 바람에 논문 저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결국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생겨났다. 이 논문의 정확한 결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논문의 결론은 훈련이 중요하지만 이전에 주장되던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이다. 저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노력은 성취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결론인 것이다. 저자들은 논문 그 어디에서도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재능과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주장이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 결코 노력하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다. 둘째, 이 논문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여러 영역에서의 재능과 노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숫자로 표시했다. 예를 들면 음악에서는 노력의 영향력이 21%, 선천적 재능의 영향력이 79%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며 보도했다. 그러나 원 논문 어디에도 선천적 재능이 음악적 성취의 79%를 설명한다는 주장은 없다. 이 연구는 노력, 더 정확히는 훈련 시간의 차이가 성취의 차이를 설명하는 별량이 음악에서는 21%라고 말하고 있을 뿐 나머지 79%의 별량이 모두 선천적 재능으로 설명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연구 방법론상 결코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없다. 저자들이 연구 참가자들의 연습량만 측정했을 뿐 재능 수준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노력이 설명하는 부분 21%와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79%라고 분명하게 그래프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문기사는 논문의 그래프에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쓰여진 표현을 선천적 재능으로 뒤바꾼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재능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연습량으로 측정된 노력의 양 말고 성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재능 외에도 무수히 존재한다. 음악의 경우 악기를 처음 배운 나이, 성취에 대한 가족의 가치 및 동기부여 수준, 개인의 성격 등 많은 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아니면 재능이라는 매우 위험한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논문의 결론인 양 소개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셋째, 재능과 노력의 구분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장시간 노력을 하는 것도 재능의 일부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재능이 성장하기도 한다. 이 둘은 역동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력이 정확히 몇 %, 재능이 정확히 몇 %라고 칼로 무자르듯 결론 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둘러싼 논쟁은 최고 수준의 전문성에 관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신을 한 등급 올리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생이나 백타를 깨기 위해 노력하는 아마추어 골퍼,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애쓰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여전히 노력이 최선의 선택이다. 비록 노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획득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노력의 양과 성취의 정도가 비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학에 나오는 심성구지 수부중불원이라는 마음가짐이 최선이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첼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살스는 90이 넘어서도 꾸준히 연습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그 세계적인 거장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의아했던 누군가가 물었다. 선생님은 왜 아직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카살스의 대답은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 요새 실력이 느는 것 같아. 7.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반응을 보이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추궁한다. 이런 생각의 오류를 심리학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부른다.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선견지명의 능력은 없어도 일단 결과를 알고 나서 뒤에서 보면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후견지명 심리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런 후견지명의 착각은 때론 득이 되고 때론 독이 된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은 설명되지 않는 비극이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비극으로 인한 슬픔은 오래간다. 후견지명의 착각은 이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어떤 비극이든지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고통의 크기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의 극복 과정을 보면 극복할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글과 말 속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 것 같다 같은 이해와 깨달음의 표현이 등장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인간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쉽게 설명해내려는 후견지명의 능력이 생겨난 것이다. 후견지명의 착각은 이렇듯 인간 삶에 필요한 요소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분석 없이 너무 빨리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이다. 이뿐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착각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착각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폄하할 가능성이 높다. 후견지명 현상은 어떤 사건이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 형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보다는 통념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분석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소위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예고된 인재였다는 진단이 단골로 등장하게 된다. 불량 볼트 하나가 우주선 사고의 원인이 되듯이 때로는 아주 미세한 원인들이 대참사를 빚기도 한다. 그런 직접적이고 미세한 원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건을 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후견지명의 착각은 우리에게서 사고의 집요함을 빼앗아간다. 후견지명의 또 다른 위험성은 놀람의 실종이다. 어떤 일이 예상을 벗어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는 놀라게 된다. 놀람이라는 감정은 지적 호기심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다. 그런데 무슨 일에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그럴 줄 알았지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코 호기심을 갖지 않게 된다. 심지어 인간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놀라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놀라지 않는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적 호기심의 결핍이라는 피해를 입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죄를 범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후견지명의 착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강하다고 한다. 많은 대형 사건, 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분석에 예고된 인재라는 표현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품격 있는 삶이란 후견지명이라는 달콤한 지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낄지는 몰라도 이런 반응이 습관이 되면 곤란하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남들을 비난하며 우쭐해한다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요? 라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놀라는 사람이다. 모두가 빠른 진단과 대책을 앞다투어 내세울 때 몇 년이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그리고 골똘히 생각해서 그 문제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사람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든 아니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는 그에게서 자신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격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